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엊그제 10월 1일 날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범이 타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홉스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린다고 지금 제가 옛날에 제가 전에 이 두꺼운 시리즈의 책들을 꽤 많이 봤어요.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이런 것도 6권짜리 이런 거 아주 재밌는데요. 그런 거. 에릭 홉스범의 사부작이죠.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극단의 시대. 제가 지금 딴 거 3부작은 지금 4부작이 아마 제 집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극단의 시대. 까치에서 좋은 책을 많이 냈죠. 까치 사장이 박동만 씨인가요? 까치 출판사가 아주, 까치 출판사 얘기하면 참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박동만 사장일 겁니다. 아마 이게 출판사 사장님이. 박종만 사장님. 죄송한데 선배님 이름을 틀리게 박종만 사장님은 언젠가 저기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분인데, 제가 까치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이 책이 워낙 까치가 주로 좌익 사회주의 서적을 주로 전문적으로 출간하는 출판사였어요. 까치. 근데 박종만 사장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미 처리 들고 완전히 이제 소위 꼴통보수가 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 까치 박 사장이 웬일인가 하고, 같이 이제 그날 처음 얼굴을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 산다는 게 그런 참 이면서도 필연적인 그런 만남이라는 게 참 재밌고 그런데, 박 사장이 이제 제가 쓴 신문에서는 칼럼이나 이런 것을 보고, 참 즐겁고 재밌게 읽었다. 참 좋은 글이었다. 하고 자기도 너무도 동의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제가 아는 까치 출판사는 전문적인 이 좌익 서적 출판사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교양 서적을 굉장히 많이 주로 이제 왼쪽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 젊은 시절에 이때까지 너무 이 좌익 책들을 내가지고 우리 사회를 뻘겋게 물들이는데 자기가 기여를 했는데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드렸어요. 박 사장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까치책이 제 집에 아마 까치 출판사 책만 해도 아마 수십 권 넘을 텐데 100권도 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많이 까치 책 읽었지만 제가 좌빨이 안 됐잖아요. 다 그런 성찰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오히려 공부가 깊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옵니다. 그런 위로를 드렸습니다만은 에릭 홉스범이 좌익이었거든요.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쭉 이제 시리즈가 있죠. 혁명의 시대, 제국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극단의 시대 해서 이제 시기별로 유럽사의 아주 우리가 역사의 시기를 구분한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만은, 이 에릭 홉스범이 이 고전입니다.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올른 책이기 때문에 이념의 좌우를 떠나서 사실 이 에릭 홉스범이 죽고 나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보도 태도를 보면 아주 참 꼴갑지 않은 보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 좌익 신문들은 보면 에릭 홉스범이 자본주의를 욕을 했다 하고 이제 막 크게 쓰고 그런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웃어서 지금 오늘 조금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건데, 그런가요? 이 에릭 홉스범은 중앙일보가 이제 약간 보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에릭 홉스범은 사실 마지막까지 공산당 당원증을 반납을 안 했어요. 반납을 안 했을 뿐이지만 이미 공산당원은 아니었댔습니다. 자본주의를 공격한 만큼이나 자본주의가 주류라는 것을 인정을 했죠. 자본주의가 주된 시스템이다 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만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킬 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죠. 그 자본주의 자체가 안고 있는 놀라운 생산성의 이면에는 분명히
자본주의가 굉장히 역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역동성의 이면은 불안이 있거든요.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뭔가 타인에게 뭔가를 뭐 상품을 주든지 서비스를 팔든지 열심히 팔아야 나의 생계가 유지된다고 하는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계속 부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러면 자본주의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어떤 체제를 비판하거나 기존의 어떤 제도를 검토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케이. 그 문제가 있다. 그럼 이게 아니면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 또는 이게 아닌 다른 시스템은 말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는 부정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마이너스 팩터들을 제거한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가 될까에 대한 성찰이나 검토가 없다면 그런 비판은 웃기는 비판이죠. 그냥 세상은 싫어 이렇게 비판하는 거하고 똑같죠. 만일에 지금 우리가 그것의 단점이라고 얘기되는 어떤 요소들을 뽑아버렸을 때 말하자면 곱추가 있다. 요즘 곱추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만 이 말은 뭐 제가 한 말이라거나 니체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인용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곱추에게서 그 곱추 등을 등에 이렇게 솟아있는 곱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곱추를 떼면 그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에릭 홉스범이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옳은 주장이죠. 또 예를 들어서 19세기 말에 1875년도부터 1895년도까지의 놀라운 디플레이 기간. 자본주의 문제는 대부분이 그동안에는 디플레이 문제라고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맞아, 화폐가 모자란다. 뭐, 이제 이런 문제였댔죠. 뭐, 화폐 얘기는 나중에 다시 좀 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20세기 와서 인플레이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맞아, 디플레이가 되었든 인플레이가 되었건 주기적인 이제 공황이 있고, 물론 그 이전 상태에서 공황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에도 책에도 그 무슨 요셉이 파라오의 재무장관을 하면서 소위 7년 뭐 기근이 어떻고 하는 거 다 주기적인 농촌 사회에도 흑점의 크기에 따라 주기적인 이 풍작과 형작이 있었잖아요. 그 경제 주기는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마치 모든 것의 원인을 자본주의에다 때려넣고 과거에는 말하자면 농촌 사회나 계획 사회는 주기적인 어떤 그 러시 현상 말하자면 급등 업앤다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의 결과죠. 근데 에릭 홉스범 역시 이제 말하자면 자본주의 역사, 소위 이제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이제 극단의 시대 20세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20세기라는 게 이제 극단의 시대라고 부른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그 혁명의 시대가 이제 소위 1789년에서부터 1848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시대가 그 1875년 소위 경제공황이 터지기까지, 뭐 그 다음 제국의 시대, 현대로 넘어와서 이제 1차 대전부터 극단의 시대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에릭 홉스범이 죽고 이제 부고기사가 뜨고 우리나라 언론들 보면 뭐 강만길 같은 사람들까지 나와가지고 역사의 뭐라고 했나요? 역사의 무슨 뭐 심판 뭐 이런 말을 쓰면서 뭐라고 경향신문인가에 뭐 조그만 이제 코테이션이 났어요. 에릭 홉스범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 하니까 뭐, 근데 내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란 게 아마 강만길 교수는 에릭 홉스범을 안 읽어봤으면 틀림없다. 왜? 에릭 홉스범의 주장과 거꾸로 가는 얘기를 하거든요. 에릭 홉스범은 적어도 학자로서는 굉장히 팩트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의 심판이라든지 역사의 재해석 같은 것을 아주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역사는 오로지 팩트 그 자체에 제가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이 에릭 홉스범의 역사론이라는 강의록 책이 있습니다. 그 두껍지 않은 책인데 그 역사론은 글쎄요.
읽어보시라고 권하기는 좀 그렇고, 별 뭐 재미가 없고 좀 난삽한 책입니다. 근데 그 요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텔레비 그 역사극하고 요즘 아예 말을 퓨전 사극 이렇게 부르지만, 역사를 마치 소설처럼 생각하는 경향조차 늘어나고 있다. 말하자면 E.H. 카리의 역사는 해석 나름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또는 역사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보기 나름이다. 역사는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박근혜 뭐 역사관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이 하고 참 철없는 안철수까지 뛰어들어가지고 역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역사는 끊임없이 다시 심판하고 다시 재단하고 재해석하는 것이다는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후에 생긴 소위 역사 상대주의적 관점이 TV라든지 이런 데까지 오염되면서 역사를 완전히 소설 쓰듯 하는, 역사를 마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상을 덧칠하는 것 같은 최근의 현상은 정말 개탄할 현상이라고 역사론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 강만길 같은 분들은 아마 그 기자가 강만길 교수의 말을 잘못 듣고 잘못 썼다고 믿고 싶지만,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릭 홉스범은 굉장히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알렉산더 대왕은 죽었거나 안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알렉산더 대왕이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오늘날 그리스에 속하는 사람이었는지 마케도니아에 속하는 사람이었는지 그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 나름이지만, 적어도 어느 시기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죽었다. 그는 죽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로 되는 것이다. 역사를 가지고 쓸데없는 해석을 과장되게 해서 마치 그 해석을 덧칠한 것을 역사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에릭 홉스범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무슨 끝까지 공산당원증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산당원이었다, 공산주의자였다, 그 얘기하면 좀 곤란하죠. 그 미완의 세기라는 자서전이 있죠. 거기에 읽어보면 그 공산주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분노 또는 억울함,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로서 진짜 공산주의는 저게 아닌데라고 하는 무언가의 어떤 아쉬움, 또 거침없이 질주해온 20세기 그 자신의 삶 자체가 20세기 역사니까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기 전에 태어나서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니다, 알렉산드리아인가요? 거기서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갔다가 오스트리아에서 쭉 자라다가 영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아버지 엄마 죽고 친척의 손에 자라다가 영국으로 갔고, 그래서 영국에서 어릴 때부터 아주 천재로서 날렸던 사람인데, 너무나 책을 많이 봐서 교수들도 감당을 못했을 정도라거든요. 책을 보면 또 어느 책에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는 내용까지 다 기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수가 뭐라고 물어보면 그게 어느 책 무슨 몇 페이지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교수가 기절을 하고 그럴 정도로 이 에릭 홉스범이 천재였다는 건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 나치가 이제, 나치의 원조가 오스트리아거든요. 오스트리아는 지금은 손바닥만한 나라가 되어 있지만 합스부르크 소위 구체제, 앵샹 레짐에서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학파에 뭐 오스트리아 학파가 많고, 오스트리아에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도 많고, 에릭 홉스범도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한 것이 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의 미국 같은, 말하자면 구세대 모든 지식의 집합이었거든요. 그 오스트리아가. 그래서 그 어떤 책을 읽어보면 오스트리아의 붕괴를 소위 20세기 대중민주주의 시대의 출발이다. 오스트리아 말하자면 왕조 시스템의 붕괴.
소위 20세기형 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런 지적 풍토에서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공부를 쭉 하다가 나치를 피해서 도망가고, 그 나치라는 게 원래 오스트리아가 나치의 본산이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고 해서 필연적 공산주의자가 됐죠. 근데 이미 1950, 이 사람도 약간 기만이 있는 겁니다. 이 에릭 홉스범도. 왜냐하면 끝까지 당원적은 반납하지 않았지만 1953년에 스탈린이 죽고 바로 그 다음에 모스크바를 갔었거든요. 갔던 얘기를 소련이 망하고 나서 1995년에 회고한 겁니다. 그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 걸렸어요. 43년 만에 영국 B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스탈린이 죽고 나서 자기가 러시아, 소련을 직접 가보고 정말 구역질이 났다. 그 더러운 공산주의 체제에 구역질이 났다는 얘기를 43년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1995년에 BBC하고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평생을 자기가 청춘을 바쳤던 이념이 무너지고 현실에서는 그게 엉뚱한 국가 이데올로기로 변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서 또 자본주의가 우길성천하는 이제 그런 경과를 보면서 차마 젊었을 때의 그 이념을 못 버리고 끝까지 공산당원증을 들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공산주의 체제에 구역질을 냈던 고뇌하면서 일생을 살아갔던 어떤 지식인이 이제 95세로 돌아가신 겁니다. 작고를 하신 거예요. 이분의 팩트 파인딩 정신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좌빨들이 에릭 홉스범을 죽은 부고기사를 오비추아리를 하도 엉터리로 써대니까 제가 약간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요.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The Invention of Tradition이에요. 에릭 홉스범 외지음인데 에릭 홉스범이 말하자면 편저자, 주저자이고 박지향 서울대 교수하고 장문석 씨가 장문석 교수가 번역을 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이 이거는 한국인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요소들이 알고 보면 불과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급조된 거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사무라이 정신 뭐 이렇게 얘기해. 일본은 사무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것도 완전히 날조된 거라는 거거든요. 그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뭔가 일본 국민들의 하나의 그 이념적 표상을 제해주기 위해서 사무라이라고 하는 신화를 말하자면 뒤늦게 메이지 유신 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국가, 국기,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로 오래된 국가는 뭐냐? 영국의 국가인데요. 신이여 국왕을 보호하소서. God save the king. 신이여 국가를 보호하소서. 저도 이 영어 제목 처음 봅니다. God save the king인데 영국 국가가.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1740년에 만들어졌다. 국기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1897년에 만들어졌다. 빅토리아 여왕 즉위 50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스코틀랜드 왜 이 뿔필이 뭐라 그러죠? 이 필이 여러 개 달린 거. 그거 있고 이제 스코틀랜드의 전형적인 격자무늬 모양이 있는 왜 치마들이 있고 남자들이 삘리리하고 가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19세기 먼저 만들어졌다고 여기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국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별별 얘기.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제가 얼마 전에 그 민족이란 무엇인가에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근대 와서 만들어진 거다 하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은 두꺼운데 홉스범 말고 여러 사람이 논문이 같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전통. 저는 사실 누가 저희 정규제 TV 페이스북에
에릭 홉스범 책을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좌빨이 자꾸 된다. 그래서 좀 겁이 났다, 스스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에릭 홉스범을 열심히, 그래도 열심히 읽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정말 이 책 재미있거든요. 읽어보면 너무 저는 아주 지금 벌써 읽은 지가 좀 되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극단의 시대, 20세기의 역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부터 다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시작이 돼요. 개관이 있고요. 이게 또 페이지가 이렇게 또 안 넘어가나요? 제1부 파국의 시대. 제목 끝내주잖아요. 극단의 시대. 극단의 시대. 제1부 파국의 시대. 제1장 총력전의 시대. 지그프리드 사순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몇 줄로 늘어선 창백하고 중얼거리며 공포로 뒤덮인 얼굴들. 그들은 자신들의 참호를 떠나 꼭대기를 넘는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의 손목시계는 단조롭고 바쁘게 똑딱거리고 희망은 훔쳐보는 눈빛과 불끈진 주먹으로 흙탕에서 허우적거린다. 오 주님이시여 이를 멈추게 하소서. 베오그라드에서처럼 여기에서도 나는 거리에서 백발이 되어 가거나 완전히 백발이 된 젊은 여성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하면서 이제 이 총력전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에릭 홉스범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총력전은 옛날에는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총력전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부대가 일부 총력전적 양상을 가지고 있었고, 1870년과 71년에 있었던 비스마르크의 그 영국 기습 때, 소위 보불전쟁 때 이제 그 독일의 촌놈들이 전부 징병이 되어서 총력전에 끌려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전까지 전쟁이라는 것은 왕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병사들도 왕들의 소유물이었죠. 그 국민들로 볼 때는 누가 이기는 게 우리에게 유리할까? 국민들은 구경꾼이었어요. 근데 총력전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전쟁의 이해 당사자가 된 겁니다. 왜? 이제 국민국가들이 되었거든요. 국민이 주인인 국가, 국민국가가 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전쟁의 이해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가진 모든 자원을 때려넣을 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전쟁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 잔혹한 전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모조리 죽이는 전쟁으로 가게 된 거죠. 남경학살이다 학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위 마사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종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에 전쟁은 그저 이제 적당히 해보다가 힘을 겨루어 보다가 불리하면 항복하면 되죠. 항복하면 배상금 좀 주고 그건 죽기 살기 전쟁이 아니니까. 근데 국민전이 되면서 전쟁은 총력전의 양상으로 무자비한 살육전으로 가게 됐다 하는 얘기가 이제 쫙 박력 있게 나오죠.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읽다 보면 세계사의 지식이 내가 너무 빈약하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에릭 홉스범 사망기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 에릭 홉스범은 쭉 국내에서 번역되어 있는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것 책들은 번역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역사론, 또 이 역사 사부작, 미완의 세계라는 자서전은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읽을 때. 좀 워낙 노인이 되어서 이제 좀 중언부언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 왜 노인이 되면 쓸데없이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만들어진 전통 이거는 사실 이렇게 두껍게 쓸 건 아닌데 주로 영국 얘기입니다. 이 만들어진 전통 얘기는 주로 영국에서 영국이 근대 국가였으니까
영국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에 권해드리기는 그렇고. 우리가 영국에서 산업혁명, 프랑스에서 민주혁명, 민주주의혁명, 하나는 경제혁명이고 하나는 정치혁명을 통해서 비로소 근대 세계가 열렸다라고 지금 우리들이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을 거쳐서 근대 세계로 나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박정희 시대 산업화, 뭐 1982년도 민주화라고 할 때 그 이중의 혁명, 근대 세계를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이중의 혁명으로 설명하는 도식 자체를 떼제로서 성립시킨 사람이 바로 에릭 홉스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고전이죠. 그러니까 막상 이제 역사론 이런 거 읽어보면 뭐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잖아 하는데 사실은 에릭 홉스범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에릭 홉스범의 역사 사부작, 그건 교양 삼아 한번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